서로 몸싸움 비슷하게 된 거예요. 오히려 아버님이 밀려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밀리면 얘를 영원히 제압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 아버님이 칼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부엌 쪽에 간 거죠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제가 저 여조부에 오래 근무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조부라는 것 자체가 여성 아동 조사부잖아요.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사실은 훈육이라는 게 진짜 말로만 해서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. 가정 내에서 내 아이를 훈육하다가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동학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 처리했던 사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저희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셨던 분인데 당연히 전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. 사춘기에 들어가서 학원도 빠져 맨날 휴대폰 게임, 컴퓨터 게임. 그래서 이 아버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때마침 아버님께서 수술을 좀 하셔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좀 쉬고 있는 찰나에 이 친구가 몰래 또 휴대폰을 가지고 학원도 안 간 채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야, 너 뭐 하는 거냐? 너 똑바로 좀 해라.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그친 거죠.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네 죄송합니다. 공부할게요. 이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니 아빠라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요? 이렇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거예요. 아버지한테.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충격도 받고 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하면서 서로 몸싸움 비슷하게 된 거예요. 아버님 그때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인데다가 아들이 18살이면 장성합니다. 힘으로 될 게 아니잖아요. 오히려 아버님이 밀려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밀리면 얘를 영원히 제압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 아버님이 칼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부엌 쪽에 간 거죠. 칼 꽂아 놓는 데 있잖아요. 그걸 탁 여니까 달가락 하면서 이제 칼들이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난 거죠. 이 아들이 이 아빠가 칼을 들고 올까 싶어가지고 뛰어나간 거예요. 그리고 어딜 향했냐? 인근 파출소, 지구대 향한 거예요. 지구대 가서 아빠가 칼 들고 나한테 위협하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얼굴, 아버님이 한 대 때렸다 그랬잖아요. 여기 얼굴 멍든 것도 아빠 때문에 빨개진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다? 특수상해예요. 벌금형도 없단 말이에요. 이 아버님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요. 저한테서 변호사님 저 경찰서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. 물론 제가 그날 좀 우발적으로 욱한 건 있지만 저 아들 진짜 한 대 때린 거가 전부고 아들도 제 멱살 잡고 서로 이게 실랑이를 했는데 제가 무슨 특수상해가 돼가지고 경찰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아들은 이미 지구대에서 실제 아버지가 했던 행동보다 더 과하게 과장돼서 이미 진술해버린 상태였던 거죠.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문제를 시급하다고 본 거예요. 칼을 들고 했다고 하니까 이 아들에게 분리 조치할까? 너 무슨 응급 쉼터 같은 데 갈래? 막 이런 질문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이분이 오신 겁니다. 문제가 그래도 이분은 공공기관이었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입건이 돼서 수사가 시작만 해도 수사 개시 통보라는 게 그 관할 기관으로 가요. 피해자 누구누구 땡땡땡이 당신 뭐 기관에 근무하는 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이 통보가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 윗선에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아버님이 경찰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딱 받고 바로 오신 거죠. 제명도 특수상해니까요.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물으신 거예요.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버님, 제가 여조부 검사일 때 이런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에선 당연히 수사해서 혐의점이 있다고 볼 겁니다. 왜냐면 아들이 이미 경찰한테 나 맞아서 여기 빨개졌어요 하고 사진 다 찍어갔을 거고요.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했어요 라는 아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없어서 경찰이 검찰에 사건 송치할 겁니다. 그러면 아버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여조부 검사실에 배당이 될 텐데 여조부 검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. 3가지 처분 중에 이 사람한테 어떤 처분을 할까가 고민이 됩니다. 첫 번째는 기소유예 처분. 당신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한 차례 기소를 유예한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, 두 번째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하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라는 처분을 할 수도 있고, 세 번째는 이거 형사재판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으로 구공판 처분을 하는. 근데 문제는 이 형사사건화가 되면 이게 전과로 남습니다. 이렇게 되는 3가지 처분을 검사는 고민을 할 텐데 아버님 공공기관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수상해가 그대로 인정되면 이거는 잘해야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최상이고,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가정보호사건 송치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아니에요. 그냥 가정법원에 가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 이런 걸 이제 판사님이랑 얘기 나눈 다음에 상담 치료를 받아라 이런 정도의 보호처분일 거지 무슨 어떤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가정보호사건 송치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데 문제 없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. 이 사건은 어떻게
어떻게 변론했냐면 아들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경찰서에 다시 가서 솔직히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. 왜냐면 아빠가 칼로 휘두른 적도 없고 칼로 상해를 했으면 빨개지는 게 아니라 베이는 상처여야 되잖아요.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했고 또 이 아버님도 저희가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왜 이런 행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전에도 아이를 때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날 처음 이제 이렇게 됐다. 그리고 그 시발점이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설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뿐 무슨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몸싸움에서 이미 밀리는 상황 거기서 어쨌든 아이한테 위협감을 줘서 이 상황을 종료시키고자 했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제가 조사 연습을 했고 입회를 했고 의견서까지 잘 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정폭력 사건,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좀 학대가 있었다든지 소리를 크게 내서 정서적 학대를 했다든지 해서 경찰에 입건된 경우에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느냐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아이의 신고로 혹은 이웃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. 경찰이 다 사진 찍어서 가죠. 그리고 피해 아동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. 피해 아동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응급조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응급조치가 있냐면 아이한테 물어봐요. 너 엄마 아빠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니? 쉼터 같은 곳이 있는데 그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원하니? 라고 묻고 피해자가 원한다라고 하면 분리 조치를 해서 보호시설로 인계할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응급한 경우에는 분리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 부모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도 임시조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피해 아동과 함께 어떤 피해 내용이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가해자인 부모를 불러서 조사하게 됩니다. 만약에 그 가해자가 부부 모두일 때는 모두를 피해자로 입건을 하지만 부부 2명 중에 1명만 피해자다라고 하면 남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, 참고인으로 불러서 또 참고인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, 여조부 검사에게 배당이 되고 여조부 검사는 3가지 처분 중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은 당신의 죄는 인정된다. 근데 변호사가 냈던 변호인의 의견서나 양형자료나 또 본인이 경찰에서 받았던 조서나 또 아이 진술에 의해서라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진다 라고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. 단순 기소유예, 그냥 아무 조건이 안 달린 기소유예 할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을 몇 시간 이수하시는 걸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2가지 다 기소유예니까요. 2가지 중에 어떤 걸 받더라도 본인한테 어떤 전력도 안 남습니다. 이제 2번째 처분이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있는데 검사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. 이거 그냥 기소유예하긴 좀 그래. 그렇지만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딸이나 이 아들은 계속 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이 부모가 전과자가 되면 이 가정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. 오히려 아동학대 사건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단순히 기소유예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폭력의 정도나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. 그때는 가정보호 사건 송치를 통해서 법정에 가해자 부모를 세움으로써 당신의 행동이 단순히 훈육의 범위가 아니라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적인 의미, 그리고 또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.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판사님한테 이야기도 듣고 또 상담 치료나 여러 가지 보호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가정보호 사건 송치다,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2번째 이 송치도 결국에는 어떤 전력이 남는 것은 아니다. 그렇지만 기소유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처분이다,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. 3번째가 피해 아동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진술 듣거나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도 조금씩 폭행이 있다가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커졌다든지 아니면 가정 내 폭행이 성폭행 비슷하게 일어났다든지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구약식 기소, 벌금형으로 기소할 수도 있고 사안이 중하면 구공판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. 검사는 그거예요. 어떤 방법이 다시 이 가정을 원만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처분인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와의 면담, 피해자와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혹여나 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 배우자나 피해자 아이의 처벌 의사, 그리고 이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확인할 때 종류는 굉장히 명확하게 검사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제가 얘기하는 기소유예 처분, 가정보호 사건 송치를 목표로 하시고 해도 됩니다. 이 사건들은 진짜 한 차례 우발적인 경우고 지속적인 폭행이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, 지속적인 가정폭력 사건은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리를 합니다. 엑스레이 사진이나 의사의 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과거의 폭행까지 다 입증한다는 거, 그 부분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.
오늘은요,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한번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. 내 아이는 내 게 아니죠. 아이의 몸을 함부로 때리거나 이러면 아동학대 문제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.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.